캄보디아 포이펫 국경 쓰레기 더미 옆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권이었습니다. 수십 권이 찢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사진 페이지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신원이 지워진 겁니다. 그중 한국 여권이 보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여행사 스티커가 붙은 채로요. 호텔 리셉션 월 500이라는 광고를 믿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2명이 사라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세계는 방관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그때 새벽 2시, 단 하나의 나라가 홀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군인도 용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책임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땅을 울렸습니다. 48시간 만에 신호를 찾았고 72시간 만에 68명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둠 한가운데 한 나라가 깃발을 꽂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호텔 리셉션 월 500, 숙식 무료. SNS 채용 공고였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면접도 없었습니다. 서류만 보내면 됐죠. 일주일 후 20명이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절한 미소를 지은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안심하며 차에 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후 20가족이 경찰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아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제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경찰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포이펫 국경 안쪽,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여권은 빼앗겼고 문은 잠겼으며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케인입니다. 영국 육군 대령 출신이죠. 58세입니다. 30년간 전쟁을 분석하며 살았습니다. 걸프전을 겪었고 나토에서 일했으며 UN 평화유지군 자문관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포이펫 국경에서 본 건 그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법이 작동하지 않는 침묵이었죠. 도착한 첫날 밤, 저는 국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국경 검문소 옆 쓰레기 더미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권이었어요. 수십 권이 찢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사진 페이지가 깨끗하게 뜯겨나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여행사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이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품이었어요. 신원이 지워진 상품이었습니다. 현지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권들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선 법이 유통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이 사기 산업. 절반이요? 한 나라 경제의 절반이 범죄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포이펫, 시아누크빌, 푸놈펜 세 도시에만 수백 개의 사기 단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합법 카지노 뒤에 숨은 감금시설, 리조트로 위장한 강제 노동 수용소였어요. 그 안에 수천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높은 급여를 믿고 왔다가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한국인 피해자 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제 아들이 엿새째 연락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다고만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차라는 거죠. 절차는 시간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죽어요. 현지 언론은 단순 관광 실종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2명이 사라지는데 단순 관광 실종이라는 겁니까? 저는 현지 NGO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산업이에요. 모든 게 설계돼 있습니다. SNS 광고부터 텔레그램 채팅, 입국 절차까지 전부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정보기관 인력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삼축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외교는 협상, 경찰은 현장, 정보는 탐지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통상적 외교가 아니다. 전쟁 선포다. 그들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빨랐고 정확했으며 망설임이 없었어요. 새벽 3시 무전망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대응에 들어갑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뭔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호출부호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이 좌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의 침묵 속에서 세계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첫 대응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국가의 결심이 공기를 바꾸는 순간을요. 포이펫의 어둠은 이제 한 나라의 의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이 도착한 겁니다. 경찰청, 외교부, 정보기관 인력들이 일렬로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국제관찰자 자격으로 배정받아 그들을 따랐습니다. 차량이 일렬로 움직였어요. 신호 하나 없이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빠져나갔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체계만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출장이 아니다. 작전 투입이다. 오전 9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켰습니다. 지도가 떴고 붉은 점들이 캄보디아 국경을 따라 찍혀 있었어요. 48시간 내 신호 확보, 72시간 내 생존자 위치 특정이 목표입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8시간이요? 영국 정보부라면 일주일은 걸릴 작업이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NS 로그 320건, 출입국 기록 495건, 암호화폐 이동 경로 172건이었습니다. 인신매매 단지 52곳 중 11곳이 한국인 피해와 직접 연계돼 있습니다. 각기 다른 출처에서 온 정보들이 화면 위에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증거였다. 오후 2시 첫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작전실이 긴장했어요. 모니터 앞에 앉은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실종자 1번의 미약한 신호가 감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동그라미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위치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동그라미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100m, 50m, 20m. 위치가 확정됐습니다. 포이펫 국경 북동쪽 5km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가 신호가 포착된 겁니다. 실종자 2번이었어요. 2명의 생존 신호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이 신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재전송 흔적이 발견됐어요.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어둠 속에도 누군가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오후 5시 국제협력망이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정보 공유망에 합류했어요. 블록체인 추적팀이 파견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적 접근에 감명받은 타국팀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 순간 국제공조라는 단어가 현실의 형태를 가졌다. 저녁 7시 첫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자금 세탁 루트 차단이었어요. 모니터에 계좌번호들이 떴습니다. 하나씩 빨간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1번 계좌 동결, 2번 계좌 동결, 3번 계좌 동결. 돈의 흐름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범죄에 쓰였던 만큼 이제 기술로 범죄를 멈추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드디어 인간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다.
밤 9시 작전실은 전쟁터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어요. 모두가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초록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실종자 위치 신호였어요.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도 위의 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점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저건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습니다. 밤 11시 현지 기자단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이미 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작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작전실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분석관들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집중력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48시간 그 숫자가 한국과의 속도를 증명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였다.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온도를 찾는 일, 그게 진짜 작전이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러나 작전실의 불빛만큼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총보다 빨랐고 신뢰는 장갑보다 강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국경은 데이터에서 사라졌다는 걸요. 3일째 작전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생존 신호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5명, 7명, 10명. 모니터 위초록 점들이 하나씩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한 구출만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조 자체를 해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은 프로젝트 리클레임 베타였습니다. 위성자료, 금융 데이터, 통신 로그, 블록체인 이동 경로까지 모든 정보가 통합되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구출을 계획하지 않았다. 체계를 설계했다. 오전 10시 UN 산하 인권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명단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경찰기구도 합류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국 팀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정보부에서 분석관 3명이 추가 파견됐어요. 호주는 암호화폐 추적 전문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 순간 국제공조라는 단어가 현실의 형태를 가졌다. 오후 2시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 구출 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생존자 5명이 확보됐어요.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무실로 이송됐습니다.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저는 의무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생존자 중 1명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살아있었지만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밖에서 우릴 찾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포기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가가 신뢰의 단어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녁 6시 언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짧게 발표했어요. 오늘 5명의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국제위기 관리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델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추가 신호가 계속 포착됐습니다. 15명, 18명, 23명. 생존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작전실 모니터 위에 초록 점들이 빼곡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위치를 하나하나 특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온도를 찾는 일이야말로 진짜 작전이었다. 밤 11시, 저는 작전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지도 앞에 서서 붉은 펜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출 완료된 지점, 진행 중인 지점, 대기 중인 지점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숫자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1시, 내부 협조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지 내부에서 보낸 암호화된 신호였어요. 아직 30명 더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작전실이 긴장했습니다. 30명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도를 높입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신념은 군사적이었고 그들의 태도는 과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엔 인간이 있었어요. 새벽 2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작전실 불빛은 더 환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였다. 국가의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정보는 총보다 빠르고 신뢰는 장갑보다 강했다. 생존자 5명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왔습니다. 그때 처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었어요. 국가가 신뢰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나흘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오전 9시 공식 성명이 발표됐어요.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내정 간섭이다. 내정 간섭이요?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국민을 구하는 게 내정 간섭이라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인권 사안으로 대응합니다. 자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냉정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어요. 통보였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 원칙의 선언이다. 오전 11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던 저는 캄보디아 관료와 마주쳤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돈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수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어요. 경제 구조 자체가 범죄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산업이다. 오후 2시 현지 NGO 활동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계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됐습니다. 리조트, 카지노, 데이터 센터 명목이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론 범죄 인프라였어요. 돈은 국경을 넘어왔지만 책임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구조적 문제였다. 적은 한 나라가 아니라 구조 그 자체였다. 오후 5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기자와 시민단체가 인신매매 실태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감금 시설 내부 영상이었어요. 몰래 촬영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방에 갇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공개되자 캄보디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정부는 범죄를 허락했다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한국팀은 이 자료를 즉시 확보해 국제 언론에 제공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내부에서 먼저 움직였다. 저녁 7시 캄보디아 외교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경고문이 발표됐어요. 양국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현지 한국 대사관 일시 폐쇄 논의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늘 누군가에게 불편했다. 밤 9시 한국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일부는 작전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팀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외교적 편의를 위해 온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린 계속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단순 구조작전에서 정책 개입형 대응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개발 원조, 관광, 무역 등 경제 전반과 연계해 대응한다는 겁니다. 공식 입장문이 발표됐습니다. 인권 없는 경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투명성 조건부 지원 정책이었어요. 협력이 있어야 지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대응에서 교정으로 넘어갔다. 새벽 1시,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작전실 불빛이 여전히 환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어요. 구출해야 할 사람들의 위치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나라의 부패는 결국 세계의 무관심으로 유지된다. 그들은 돈으로 침묵을 샀지만 진실은 데이터를 통해 흘러나왔다. 한국의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촛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내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움직인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정의를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5일째 전환점이 왔습니다. 오전 8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블록체인 추적 기술을 이용한 자금 세탁 루트 차단에 합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도 움직였어요. 정보 공유망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호주는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들의 협력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었다. 국경이 데이터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간 플랫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SNS 기업 대표가 화상회의로 나타났어요. 우리 서버는 이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의심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기술이 범죄에 쓰였던 만큼 이제 기술로 범죄를 멈춰야 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이 드디어 인간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두 번째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세 곳을 동시에 진입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실 모니터에 3개 화면이 떴습니다. 실시간 상황이 전달되고 있었어요. 1번 지점 진입 완료. 2번 지점 저항 없음. 3번 지점 인질 발견 16명입니다. 작전실이 긴장했습니다. 30분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원 구출 완료. 생존자 21명.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21명을 한 번에 구출한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정밀함엔 감정이 없었지만 그 결과엔 생명이 있었다. 오후 5시 긴급 국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9개국 외교장관이 모였어요. 화상회의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주도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근절 국제공조 선언문을 채택하겠습니다. 실시간 감시 대응 프로토콜이 체계화됐어요. 각국이 동의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범죄의 속도보다 빠르게 대응했다. 저녁 7시 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주도 국제공조, 새로운 기준 세우다. 사이버 인신매매 근절, 역사적 선언. 각국 시민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글로벌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세상은 드디어 한국식 질서의 정의를 배우기 시작했다.
밤 9시 일부 국가에서 견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주도권 확대를 경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온라인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어요. 한국이 아니면 누가 했나? 말만 하는 나라들과 다르다.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정치적 견제는 시민들의 목소리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참여국이 아니라 중심국이었다. 밤 11시 작전실에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 구출된 생존자는 총 26명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계속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30명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팀장이 지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속도를 더 높입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숫자로 일하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의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구출된 생존자들이 치료받고 있었어요.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오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포기당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우릴 찾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계시네요. 여기까지 오셨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의가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 국경은 의미를 잃는다. 기술은 악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지다. 그들은 명령하지 않았다. 공유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이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변화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움직임이 세계를 잇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협력이란 단어가 이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6일째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8시 캄보디아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발표했어요. 불법 단지 폐쇄, 외국인 체류 규제, 경찰 내부 수사 착수였습니다. 국제 여론 폭발 후 움직인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정의는 움직였지만 두려움도 함께 움직였다. 오전 10시 현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카지노가 문을 닫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관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범죄로 만든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의가 불편해질 때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신호다. 오후 2시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포이펫 시내거리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두 가지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정의를 위하여를 외쳤고 다른 쪽은 외국의 간섭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익을 잃은 사람들과 진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맞서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보다 이익을 택했다. 오후 5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개발 원조 지속 대신 투명성 조건부 지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협력이 있어야 지원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했어요. 도덕적 원조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기준을 세웠다. 저녁 7시 국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이 논평을 냈어요. 한국의 개입이 과도하다. 국제 규범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상 인권 보호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 국가가 한국 입장을 지지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덕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진짜 국격이 드러난다. 밤 9시 내부 반발과 외교 압박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현지 기업들이 성명을 냈어요. 경제 타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한국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작전실로 갔습니다. 한국 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팀장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시위대가 여전히 모여 있었습니다. 한쪽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다른 쪽엔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진실과 이익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교가 아니었다. 철학의 싸움이었다. 새벽 1시, 작전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국팀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어요. 아직 구출해야 할 사람들의 위치였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대령님,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위기란 결국 원칙을 지킬 용기가 있는가의 문제다. 그들은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대신 기준을 걸었다. 정의는 언제나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변화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두 가지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실 불빛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압박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그들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팀장이 지도 앞에 섰습니다. 붉은 펜을 들고 새로운 점을 찍었어요. 내일 새벽, 우리는 다시 움직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7일째,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리클레임 파이널이었어요. 한국, 미국, 영국,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개혁 세력이 동시에 투입됐습니다. 새벽 4시 작전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성 감시, 통신 추적, 현지 협력망이 모두 가동됐어요. 인질 위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날 하늘은 조용했지만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 5시 동시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모니터에 6개 화면이 떴어요. 실시간 상황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이 현지 인권단체와 공조하며 움직였습니다. 1번 지점 진입 완료, 인질 12명 발견. 3번 지점 저항 없음, 15명 구출. 5번 지점 추가 인질, 23명.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새벽 6시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 지점 작전 완료. 생존자 총 68명, 그중 한국인 19명입니다.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68명을 한 번에 구출한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 오전 9시 국제 제재가 동시에 발동됐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움직였어요. 태자 그룹 및 연계 기업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망 공동 조치를 개시했어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정의는 총보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전 11시 캄보디아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패 경찰 다수가 체포됐어요. 정부 개혁 요구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이번엔 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젊은 세대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내부가 깨어났다.
오후 2시 구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의무실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현지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정의의 실행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귀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9호 항공편이 긴급 편성됐어요. 생존자 전원이 귀국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귀국 후 심리 안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의료진, 상담사, 법률 지원단이 공항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생존자 한 명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건 군대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저녁 7시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와 정보의 양축으로 인명구조 성공. 68명 동시 구출, 완벽한 작전. 한국식 위기관리, 국제교과서 되다. 각국 언론이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세계 언론 보도,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밤 9시 저는 작전실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한국팀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모두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구출 완료 표시였습니다.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대령님, 우리 임무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들이 해낸 일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그날 세계는 한 목소리로 멈춰를 외쳤다. 한국의 대응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문명의 절차였다. 그들은 단지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정의의 속도를 증명했다. 모든 작전이 끝난 뒤 남은 건 신뢰였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이제 평화로웠어요. 거리에 촛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구한 건 68명만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양심을 깨운 겁니다. 세계의 기준을 바꾼 겁니다. 새벽 1시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한 발은 보복이 아니었다. 질서의 선언이었다. 나는 전장을 봤다. 그 안엔 피가 아니라 책임이 흘렀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국제안보전략연구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였어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었어요. 존경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가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국제사이버범죄 공조체제 발족안이었습니다. G7 비회원국 중 최초로 한국이 결의 문안 초안을 작성한 겁니다. 각국 대표들이 동의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없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이끌었다. 오후 3시 캄보디아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부패 관료 대규모 숙청이 단행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계 자본이 급속히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감시체계 도입을 논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K-시큐어 모델이라고 불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구출된 생존자들이 전세기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68명 전원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공항 로비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돌아온 그대에게 경례를. 사람들이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껴안았고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국가는 깃발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리클레임 리포트 001, 더 코리안 독트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으로 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핵심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건에 반응하지 않는다. 사건을 종료시킨다. 한 달 후 국제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K정의 모델, 새로운 국제안보 패러다임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 사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이제 교과서가 됐습니다. K-리스폰스 모델이 UN 자료에 등재됐습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서가 탄생하는 순간을 나는 봤다. 석 달 후 저는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포이펙 국경이었어요.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범죄 단지가 있던 건물들은 철거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직업훈련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승자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다.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전쟁을 분석하며 살았다. 그러나 한국의 응답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고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한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세계의 질서를 바꿨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은 이제 평화로웠어요. 법이 작동하고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질서였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모범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이다. 세상은 아직 한국을 과거형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나는 본다. 그들이 이제 세계의 질서를 설계하는 모습으로.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적 구조의 결함이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캄보디아, 중국, 한국 모두 부패, 빈곤, 기술의 악용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마주했어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국제공조와 인도주의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음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대응은 빠르고 체계적이었어요.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시민을 지키기 위한 책임의 실천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포이펫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 새로운 질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심은 질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정의는 가장 조용할 때 가장 멀리 울린다. 책을 덮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